오늘은 이제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샘플링 검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부만 뽑아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로트 전체를 이제 합격하거나 합격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 검사는 그 컨트롤 차트와 마찬가지로 1930년대 스태티스티컬 퀄리티 컨트롤이 나오면서 개발된 중요한 그 방법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차트는 90년이 지난 지금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알려진 반면 이 샘플링 검사는 1960년대 뭐 70년대까지는 많이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8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별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하는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죠? 데밍의 14포인트를 얘기하면서도 품질을 더 이상 검사에 의존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초기에 저희가 많은 경우에 이제 품질 관리를 할 때, 품질 경영을 할 때 검사를 통해서 품질을 개선한다는 생각 자체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1970년대, 80년대를 넘어가면서 품질 수준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제 불량률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샘플링 인스펙션으로 품질 관리를 한다는데 상당히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품질 그런 불량을 걸러낸다는 그런 개념이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인스펙션, 특히 샘플링 인스펙션에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벗어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옛날에는 이 샘플링 인스펙션을 상당히 통계적이라기보다 이거는 확률적인 그런 개념이 강해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점점 강의를 이제 줄여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정 개선이나 이제 설계 단계에서의 품질을 올리는 것이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인스펙션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펙션의 기본 원리와 이 샘플링 인스펙션의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샘플링 인스펙션을 이제 정리하는 거로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제 샘플링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샘플링 검사 크게 네 가지 종류로 개발이 됐었어요. 이게 1930년대부터 한 50년대까지요. 그 중에 이제 귀준형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뭐죠? 누구나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귀준형 샘플링 검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형 샘플링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이 샘플링 검사가 되게 중요시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AT&T에서만 컨트롤 차트하고 샘플링 인스펙션이 사용됐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대단히 군수 문자를 공급하게 되거든요. 이런 대단히 군수 문자를 공급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 나왔던 샘플링 인스펙션 방법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시켜서 조정형 샘플링 방식을 이용해서 군수물자를 해결했고, 이 군수물자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미국이 승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형 샘플링 검사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세 번째는 선별형 샘플링 검사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선별형 샘플링 개선은 사실은 AT&T가 1930년대에 진행했던 그런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골라내는 방식으로 선별형 샘플링 검사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러트에서 어떤 샘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는 데서 어떻게 샘플링 검사를 할 것인가 하는 개념이 이제 연속형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샘플링 검사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샘플링 검사를 얘기할 때는요, 이게 하나로 샘플링 검사를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샘플링 검사를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는 거, 샘플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스펙션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스펙션을 할 때 목적이나 방법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내가 검사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
검사의 목적이 이 어떤 시점에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 검사의 목적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의 시점은 내가 물건을 처음 외부에서 받아올 때, 그러니까 이걸 입수 검사라고 하고 수입 검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을 쭉 보면 물건을 일단 받아오고 내가 물건을 만들고 최종 단계가 되고 출하하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 각 단계마다 인스펙션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즉 각 시점에 따라 이 생산자가 인스펙션을 하려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입 검사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나 반제품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때 일어나는 검사예요. 이 들어올 때 이 검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물건이 나쁘면 어떡하죠? 리젝트하면 끝이에요. 야, 이걸 로트 나쁘구나. 가져가. 우리 더 이상 못 받겠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수 검사가 바라보는 수입 검사가 바라보는 개념이 나중에 최종 검사가 바라보는 거랑 달라요. 최종 검사는 뭐죠? 우리 공정에서 다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트를 갖고 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불량품이에요. 그러니까 로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 안에 불량 개수가 많아요. 샘플링 검사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야, 로트 다 폐기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로트를 전수검사합니다. 전수검사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나쁜 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좋은 놈은 내보내는 방법을 쓰게 되겠죠. 그런데 입수검사할 때 그럴 필요 없어요. 나쁜 놈 들어오면 내가 전수검사할 이유가 없어요. 전수검사의 책임은 누가 있어요? 물건을 납품하는 협력업체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를 하려고 하는 방식이 내 위치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 또 공정검사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검사예요.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될까요? 일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제가 입수검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제일 마지막에 때 규준형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되냐면요. 조정형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형 방식에서는 어떻게 되죠? 예, 러트가 불합격되면 어떻게 되죠? 스크리닝을 한다. 선별형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물건을 만드는 중간 단계에서는 어떤 걸 사용했죠? 연속형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사를 수행할 때 검사를 하는 시점에 따라서 사실은 검사에 대한 목적이 달라지고 그 목적이 달라지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사용하는 검사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규준형, 조정형, 선별형, 연속형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규준형이 이 모든 거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형이라는 것은 어디서 사용돼요? 일반적으로 어디서 사용된다? 수입검사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공정검사, 중간검사에서는 뭘 사용된다요? 연속형 샘플링 방식이 이용될 테고요. 또 뭡니까? 최종검사나 출하검사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가 될까요? 걔는요, 일반적으로 선별형 방식이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검사를,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검사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어느 시점이냐, 또 그 시점에 따라서 이 생산자가 갖고 있는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라짐에 따라서 검사가 달라진다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이 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검사 방식인데요. 이 검사 방식이 뭐냐면요, 일단 검사는 어떤 것은 일단 검사하고 나면 그 물건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물건이 아무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죠? 그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검사를 우리가 파괴 검사라고 하고요.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검사에 아무런 가치가 손상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비파괴 검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수명 테스트를 할 때 수명에서 끊어질 때까지 보잖아요. 끊어졌냐 안 끊어졌냐를 본단 말이에요.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예? 수류탄 제대로 된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수류탄 쓴 거예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파괴 검사라고 하고요. 비파괴 검사가 있는데 이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실질적으로 검사를 한 비용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해요. 그리고 전수검사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는 데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괴 검사냐 비파괴 검사냐가 또 검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관능 검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스스로 그냥 감각적으로 테스팅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어디서 하면 공정검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정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식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정검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정 자체에서 우리가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컨트롤 차트나 이런 공정검사라고 하는 걸 같이 가져가면서 공정을 잘 관리하라는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스펙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비과외 검사냐 파괴 검사냐가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요, 이제 검사 대상에 대한 분류라는 건 뭐냐면 몽땅 다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전수 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 건 뭐죠? 샘플링 검사는 로트 중에서 일부만 검사해서 그 일부에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 로트를 내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샘플링 검사라고 합니다. 즉 옛날에는 이제 전수 검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샘플링 검사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1930년대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됩니까?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그 물량을 다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검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그 당시 검사 비용이 생산 비용이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생산이 상당히 그 분량률이 높았기 때문에 검사 비용, 또 이제 검사자가 생산자보다 훨씬 더 단가가 높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검사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두 번, 세 번 검사를 해야 될 때가 많고 했기 때문에 검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일부만 샘플링 검사를 하자. 그래서 그 중에 얼마 이상이 되면 뭐죠? 로트를 파기하는 걸 아니면 내돌리는 방식으로 바꾸자. 그래서 전수 검사라고 하는 것이 한계를 느끼면서 어느 것이 더 비용적으로 좋은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뭐죠? 샘플링 검사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식시그마 하면서 우리가 ppm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파트 퍼 밀리언. 그러니까 분량이 100만 개당 몇 개씩 나밖에 안 발생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수검사는 검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그냥 만들어낸 거를 검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검사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즉 무슨 말이죠? 100%다 하는 전수검사와 그 중에 일부만 하면 그러니까 전혀 검사를 하자면 무검사를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부만 검사는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검사가 가능하고요. 자주 검사라고 하는 작업자가 그 즉시 그때마다 검사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죠? 공정검사라고 하는 개념과 관능검사라고 하는 거랑 자주검사라는 게 이게 좀 통합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괴검사냐 비파괴검사를 검사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검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수검사냐 샘플링 검사냐 무검사냐 하는 세 가지 방식을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럼 뭐가 제일 지금 현재는 선호되는 방식일까요? 지금은 무검사를 원합니다. 저스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공장에서는 그냥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럴 때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공정이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 사람들이 뭐죠? CP 값이 매우 좋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불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무검사로 그냥 입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름하여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는 많은 회사들은요, 무검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검사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 초기 단계.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말을 쓰냐면요. 누구는 대명은 아예 의심이 가면 전수검사를 하고 공정이 인정할 만한 뭐죠? 무검사로 입금해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930년대나 1950, 60년대까지는 불량률이 꽤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의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샘플링 검사라는 개념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링 검사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상당히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확률 이론을 이용해서 적용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문도 많이 쓰고 많이 이론도 내고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샘플링 검사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 궁극적으로 공정을 안정으로 한다. 그런 것도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그럼 검사를 하나도 안 해도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때에 따라서는 샘플링 검사를 통해서 뭐 합니까? 협력 업체들한테 좀 자극을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검사를 전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상황에는 전수 검사를 할 건가? 샘플링 검사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무검사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뭡니까? 내가 이 검사하는 것이 수입검사 단계인가? 공정검사 단계가 최종검사 단계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컨트롤 차트를 그릴 때도 계량형하고 개수형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자, 계량형은 뭐죠? 어떤 품질 특성치가 정량적으로 표현되는 걸 계량형이라고 했고요. 개수형은 뭐라고 그랬죠? 얘가 불량이냐 아니냐로 처리하는 걸 개수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아요. 품질 검사에 있어서요. 그것이 개수형 검사와 계량형 검사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개수형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 것은 검수 대상에서 발견된 것이 불량 개수나 결점 수와 같이 그런 것을 갖고, 즉 디스크리트한 그런 어떤 값을 갖고 로트 전체를 합격할 거냐 불합격할 거냐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계량형이라는 것은 검사 대상이 연속적인 값이에요. 그 연속적인 값을 갖고 이런 그 민값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갖고 난다면 얘가 불량률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다. 그걸 판단하는 것이 계량형 샘플링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계량형이 개수형보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에서는 뭐가 더 많이 사용된다고요? 계량형 관리도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량형 데이터가 모이지 않을 경우만 개수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인스펙션에서는요, 계량형 검사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수형 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계량형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불량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도 로트를 리젝트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개수형 샘플링 검사를 더 자주 활용할 수 있게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가 그 전수검사와 샘플링 검사와 무검사를 얘기하면서 제가 전수검사하고 무검사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샘플링 검사 쪽을 쭉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제로 하려고 한 샘플링 검사이기 때문에요. 검사의 손익 분기점이라고 해서요, 임계 부적합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항상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검사를 수행할 때 어떻게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갈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용을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거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데,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샘플링 검사를 통해서 최적 비용을 찾아낼 건가를 고민했는데, 실제 요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공정을 안정화하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공정을 안정화시키고 뭐죠? 공정이 안정화됐으면 어떻게 간다? 무검사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럴 때는 전수검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수 자체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뭐죠? 공정이 안정된 상태에서 생산 라인에서 공정에서 자주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검사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공정의 불량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의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검사로 통과됐을 때, 무검사로 했을 때 항상 뭐죠? 그간에 뭔가 약간의 불량률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불량에 있어서는 손실 비용하고, 만약 내가 점수 검사를 한다면 이제 이것도 전수 검사를 하면 완벽하다는 가정이죠. 점수로 갔을 때는 품질 검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두 개가 같은 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같은 값을 우리가 뭐냐, 임계 부족합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한 개의 검사당 비용을 A라고 하고요. A라고 한다면 검사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량률이랑 상관없이, 액체의 불량률이라고 상관없이 항상 뭐죠? A 곱하기 N이라고 해서 로트 사이즈입니다. 일정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만일 우리가 불량률 당 손실 비용을 B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무감소로 들어오는 불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B의 N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량률이라는 것에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불량률이라는 것은 뭐죠? 실질적으로 P의 N개만큼이 바로 불량 개수가 될 테고, 그거의 불량 비용인 B가 곱해지는 이 값이 바로 뭐가 되죠? 무검사에 의한 손실 비용이 될 수 있겠죠. 즉, 얘는 어떻게 되죠? 불량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질 테고요. 달라질 테고, 그 전수검사라는 건 불량률이랑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비용이 든다고. 즉, 검사 비용이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뭐죠? 만들어진 불량 개수에 의해서 어떤 그 영향력을 믿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불량률을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게 됩니까? 즉, 무검사가 훨씬 더, 그러니까 전수검사가 훨씬 더 비용이 좋은 경우일 때, 그러니까 어느 확률보다 더 밑에가 된다면 전수검사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확률보다 더 높은 불량률을 갖게 되면 뭐죠? 전수검사가
무검사보다 훨씬 더 비용이 작게 들어가겠죠. 그 같은 점이 바로 요 가격과, 즉 요게 바로 전수 비용이라고 하고, 요거는 뭐죠? 무검사로 하는 손실 비용이라는 이것이 같이 만나는 요 점이 있는데, 요 점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임계 부적합률이라고 말합니다. 즉 만일 공정에서 나오는 불량률이 뭐죠? 임계 부적합률보다 더 낮다면 어떻게 더 낮다는 거죠? 낮다면 무검사가 뭐죠? 전수검사보다 낮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불량률이 뭐가 되는 거죠? 이 임계 부적합률보다 높다면 뭐죠?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예? 무검사보다는 전수검사가 낫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새는 공정 불량률이 옛날에는 뭐 1%, 2%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ppm을 얘기합니다. ppm은 뭐죠? 100만 개당 몇 개가 불량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불량률은 어디 있다는 거죠? 거의 0에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0에 가깝게 있으면 뭐가 낫다는 거죠? 무검사가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 공정 불량률이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뭐죠? 그냥 뭐 한다는 거죠? 전수검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 불량률이 얼마 이하일 때는 샘플링 하지 말고 뭐죠? 전수검사로 그냥 들들들들들 볶아서 어떻게 되는 거죠? 공정 불량률이 얼마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 이하로 확실히 떨어졌다는 걸 알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은 우리가 검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검사로 가라는 거예요. 예? 그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최근의 트렌드다 보니까 더 이상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샘플링 검사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전수검사 한다는 게 어떻게 되죠?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예, 그걸 다 검사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옛날이랑 달리,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샘플링 검사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량률이 요 언저리에 있는 거죠. 요 언저리에 있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예? 샘플링 검사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만일 불량률이 이 언저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언저리에 있으면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불량률을 무조건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냥 전수검사를 때리는 게 1920년대라고 볼 수 있겠죠. 10년대 이런 데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불량률이 이 정도로 낮춰져 있다는 거죠. 예, 그게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어떨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아직 신제품이 나온 거예요. 신제품이 나오면 공정률이, 불량률이 뭐죠? 꽤 높습니다. 공정이 아직 안정화가 되죠. 끊임없이 제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공정이 안정화가 되면 다시 뉴 디자인이 나고, 뉴 디자인이 나면 다시 수율이 뚝 떨어져서 프로세스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공정 능력을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우리가 안정화 된다고 했죠. 그 안정화가 되면 여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경우에는 항상 공정이 불안해집니다. 공정이 불안해지면 공정이 이 상태에 있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죠? 전수검사도 하고 샘플링 검사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무검사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말씀드렸어요? 아, 이게 전수검사냐, 샘플링 검사냐, 무검사가 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죠? 임계 부적합률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샘플링 검사에 대한 이슈들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샘플링 검사를 왜 얘기를 하느냐? 샘플링 검사가 1950년대와 60년대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스태티스티컬 퀄리티 컨트롤로 관리를 하기 시작해 1930년대 시작됐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어디서만 썼냐면 웨스턴 일렉트릭스, 그 당시에 이제 AT&T의 생산회사인 거기서만 사용했던 기법이었어요. 그 외에는 거의 쓰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뭐가 일어났냐면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어마하게 많은 군수물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근데 군수물자를 만들어내는데 이 군수물자의 품질 관리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해요. 미국에서요. 미국 고민하면서 그 당시 이제 스태티스티컬 퀄리티 컨트롤을 담당하고 있던 웨스턴 일렉트릭스의 방법론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컨트롤 차트 방법을 쓸 것이냐, 샘플링 인스펙션을 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결론은 샘플링 인스펙션을 쓰는 걸 결정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이제 DoD 밀리터리 스탠다드로 105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게 조정형 샘플링 인스펙션으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대량의 군사물자를 만들면서 이 대량의 군사물자의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샘플링 인스펙션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엄청난 몰마죠. 미국이 그 일본에 비해서 물량에 있어서
군수 물자의 물량에 있어서 엄청난 뭐죠? 우위를 점하게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군수 물자가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뭐 불량률이 0.01%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불량률이 너무 높은 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많은 물량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남자들이 대충 군대를 갔기 때문에 공장을 누가 돌렸냐면 여성분들하고 그 약간 노약자들이 그 공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상당히 오래 있지 않은 사람들이 공장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이 전체적인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상당히 그 국방부에 큰 문제가 됐었고,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샘플링 인스펙션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고, 그래서 샘플링 인스펙션이 사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웃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후에 사실은 미국에서 품질 관리 기법이 전 그 공장으로 퍼졌고요. 특히 이때 이제 대밍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품질 관리 기법들을 일본에 전파를 하죠. 그때 이제 대명은 원래 스태티스티션이었거든요. 통계학 박사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슈아르트의 그 컨트롤 차트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일본의 어떤 품질 혁신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샘플링 인스펙션은 전체 품질 관리에서 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샘플링 인스펙션이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옛날에 샘플링 인스펙션만 갖고 한 과목을 가르쳤어요. 한 학기를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두 학기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도 안 가르쳐요. 샘플링 인스펙션을요. 그러고 그렇지만 지금도 어디서 품질관리부서에서 샘플링 인스펙션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샘플링 인스펙션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샘플링 인스펙션은 이미 뭐죠? 지나간 역사예요. 네. 네.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트로트처럼 다시 컴백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샘플링 인스펙션이 뭐다 하는 것은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랑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이 되는 통계적 이론이 뭐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사실은 전수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어쩌냐면요. 부적합품이 조금이라도 섞여서는 안 되는 경우에 우리 전수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물건들을 최종검사에서 우리가 그 전수검사를 하죠. 왜냐하면 전수검사를 해서 부적합품을 전체로 걸러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전수검사가 손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는 자동 측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수검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능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공장 내에서 이 공정 관리를 할 때 전수 검사로 모든 걸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플링 검사가 필요한 데는 언제냐면요. 파괴 검사를 할 때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깨고 나면 그걸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수 검사를 할 수 없고 아직도 샘플링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체의 경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석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석탄 같은 거나 뭐 가솔린이나 면사나 이런 것들은 양이 많은데 이 품질 관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얼마만큼 베리언스가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샘플링해서 어떤 특성치를 측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줘요. 이제 그런 것들에도 역시 샘플링 검사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샘플링 검사가 원래 사용됐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검사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가 줄어들죠? 검사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수검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전수검사에 항상 뭐가 있죠? 오류가 따릅니다. 너무나 많은 물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불량률이 상당히 낮아지면요. 전수검사 오류율이 오히려 불량률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그래서 샘플링 인스펙션 하면 이런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로트 전체를 일부 샘플만 갖고 평가를 해서 그냥 탁 리젝트를 놓기 때문에 공급자로 하여금은 뭐가 되는 거죠? 불량률이 많은 놈을 집어넣었다가 전체 로트가 뭐죠? 리젝트를 먹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장점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샘플링 검사를 했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뭐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궁극적으로 불량률이 뭐죠? 어느 정도 된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 2%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불량률이 뭐죠? 0.01% 이렇게 되면요. 사실 샘플링 검사가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들이 품질 비용에서 얘기를 했지만, 뭐죠? 불량률을 제로에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샘플링 검사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샘플링 검사가 갖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좋은 로트가 있어도 그 좋은 로트를 뭐죠? 샘플링할 때 운 나쁘게 뭐죠? 나쁜 놈만 고르면 어떻게 되죠? 불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또 나쁜 로트도 어떻게 되죠? 샘플링 검사를 했기 때문에 항상 뭐죠?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이거는 사실 뭐에 관련된 거냐면요. 1종 오류와 2종 오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1종 오류는 뭐죠? 우리가 귀무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고요. 2종 오류는 뭐죠? 예, 대립가설이 참인데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이죠. 그런 거랑 똑같은 우리가 두 가지 오류가 항상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샘플러부터 모집단을 추정하려고 하면 항상 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개념이 바로 제가 왜 그, 그, 통계학을 조금 더 한 시간 정도 가르쳤냐면 컨트롤 리밋의 그 3시그마라는 개념을 제가 실내 구간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 가람이 바로 뭐죠? 궁극적으로 가설 검정이라는 에서 나오는 1종오류, 2종오류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건 이제 우리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과 포화성 디스트리뷰션과 뭐죠? 그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세 가지 디스트리뷰션을 알아야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 품질을, 그러니까 확률 및 통계를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샘플링 검사를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궁극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냐면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샘플링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확률 통계 문제예요. 그 문제를 내가 알고 있어야만 이 샘플링 검사에 대한 뭐죠? 그 이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샘플링을 할 때는 그 어떤 로트를 만들고요. 그 로트에서 임의의 샘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로트 전체를 라지 n이라고 표현하고요. 내가 뽑은 샘플 숫자를 스몰 n으로 보통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트 단위로 제품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그 전체 로트를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를 판정하는 게 일반적인 샘플링 검사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샘플링 검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출된 로트가 올바로 형성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형태의 어떤 생산된 제품을 하나의 로트로 구성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로트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트를 내가 만들었을 때 걔를 전체를 불합격시켰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로트 사이즈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로트 사이즈 결정에 대해서 큰 고민은 사실 잘 안 해요. 로트 사이즈가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샘플링을 할 거가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트 사이즈 자체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는데요. 로트 크기는 검사 비용이나 불량 필요한 손실 비용 등을 다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꾸로 로트 사이즈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샘플 사이즈가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로트를 형성하고 그 로트에서 스몰 샘플을 뽑고 거기서 그러니까 분량 개수가 몇 개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정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 샘플링 검사입니다. 자, 근데 샘플링 검사를 할 때 우리가 가위바위보에서 게임을 결정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죠? 한 판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3판 승부가 있죠. 예, 왜 그렇죠? 예, 좀 괜히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한 번에 승부를 내는 거랑 3판 승부한 거랑 달라질까요? 같아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뭐는 같냐면 익스펙티드 밸류는 같아요. 베어리언스가 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샘플링을 할 때 딱 한 번만 샘플링해서 그 결과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야, 그것 좀 너무 심하지 않았냐? 두 번 해서 하자. 첫 번째 딱 샘플을 뽑았을 때 뭐가 되는 거죠? 확실히 좋으면 통과, 확실히 나쁘면 불합격. 한데 뭐죠? 애매할 때가 있어요.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두 번째 검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다회 샘플링 검사는 그게 아니라 뭐죠? 세 번, 네 번 샘플링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축자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첫 번째 했을 때 합격이 되면 합격, 불합격이 되면 불합격이고 가운데 있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쭉 계속하는 것을 방법을 축적 샘플링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언제 하냐면 요새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샘플링 검사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샘플링 검사에 관심을 이제 더 이상 갖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샘플링 검사가 중요할 때는 이런 걸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는데 개념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냥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다 테이블을 다 만들었어요. 왜냐면 통계학적으로 다 계산해서 확률 같은 걸 다 계산을 만들어 놨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은 샘플링 검사가 이렇게 여러 차례에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개념이 기본적으로 뭐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뭘 설명을 드렸냐면요. 전체적인 샘플링 검사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샘플링 검사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방법 개념 중에 하나는 샘플링 검사의 목적과 방법에 따른 분류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샘플링 인스펙션이란 전체적인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는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는데 샘플링 검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구분류고요. 최근 분류는 좀 바뀌었는데 저는 구분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요. 개념적으로 훨씬 더 명확해요.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ISO 9000이 변경되면서 ISO 9000에 따라서 KS 97을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뭐가 섞였냐면 기준형, 조정형, 선별형, 연속 생산형에 대한 내용들과 축차냐 뭐 이렇게 여러 번,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거냐 여러 번 하는 거냐 이런 걸 막 섞어버렸어요. 그렇게 만든 거가 최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다만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그 샘플링 검사의 기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적용하시면 큰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어요. 기본 개념은 옛날에 만들었던 이 개념이니까, 왜냐하면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아주 많이 활용된 거기 때문에 그때 나눴던 기준이 상당히 이해가 전 편하더라고요. 크게 보면 기준형 일단 뭐로 보여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기도 하고, 얘가 제일 근간이 되는, 그러니까 샘플링 인스펙션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에요. 그 기준형이라고 합니다. 기준형은 뭐라고 말했냐면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을 정하고 이들이 만족될 수 있도록 검사법을 설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슨 말이죠?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라는 건 뭐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 만들어서 보낸 좋은 노트인데 뭐죠? 나쁜 리젝트 났어 하는 게 생산자에 대한 불이익이겠죠. 소비자에 대한 불이익은 뭐죠? 나쁜 노트인데 그냥 들어오는 게 그 소비자에 대한 불이익이겠죠. 얘네 둘을 다 만족시킬 수 있도록 검사법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뭐 같아요? 이게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확률을 하기 위해서 사이즈 n을 뭐로 결정할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죠? 샘플 사이즈가 뭐라고 결정하는 거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통계학을 배울 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 몇 명 설문조사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결정하죠?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샘플 사이즈를 결정할 때 있어서 이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그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 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기준형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형이 뒤에 있는 놈들의 몽땅 다가 뭐가 되는 거죠? 기본적 이론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먼저 그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정형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요.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변형시킨다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는 품질 관리는, 그러니까 인스펙션을 왜 하죠?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소비자 편에서요. 물건이 들어올 때 이게 똑같이 검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검사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물건을 계속해서 좋은 물건을 들여오는 사람한테는요. 어떻게 하면 되죠? 수락이 검사를 하면 돼요. 근데 물건이 뭐죠? 지난번에 안 좋은 물건을 납품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더 까다롭게 그걸 하는 게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월하게 하면 내가 인스펙션 비용 적게 들어서 좋고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뭐죠? 좋은 물건을 납품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되죠. 까다롭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 물건이 안 좋으면 디메리트를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랜 기간을 보면 내가 인스펙션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 방법이 조정형 방식이에요. 이게 밀리터리 스탠더드 105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방법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채택한 방식이에요. 즉, 왜 그래요? 그 당시 DOD는 이제 미국의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DOD라고 하는데 미국의 그 국방성은 이제
내가 갑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군수물자들이 물건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한테 수월하게 해주고 물건을 불량률을 높은 물건을 주는 사람한테는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얼마 이상 물건을 계속 불량을 만들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품질을 올리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을 집어넣는 게 고객 입장에서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링 인스펙션을 바꾼 상태입니다. 선별령은 뭐냐면요. 이건 좀 바뀌었어요. 이거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그 최종적으로 그 출하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출하하는 관점에서 가만히 바라보면요. 로트가 불량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여태처럼 그냥 로트를 다 리젝트를 할까요? 리젝트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로트를 다 파기할까요? 다 만들었는데? 바보죠. 어떻게 합니까? 로트에 불량이 있으면 어느 이상의 불량률이 그 안에 있다고 판정이 되면 뭐냐면 전수검사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별이라는 것은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골라냅니다. 전수검사를 통해서 좋은 것만 빼내고 나쁜 거는 다 뭐죠? 리젝트로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걸 뭐라 하면 선별형 방식이라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 조정용 방식과 선별형 방식은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냐면 내가 소비자 입장이냐 아니면 내가 생산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별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뭐죠?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규준형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생산자냐 소비자의 입장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뭐죠? 1종 오리와 2종 오리에 맞게끔 N과 C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규준형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이 전혀 관점에 따라서 샘플링 인스펙션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게 샘플링 인스펙션을 할 때 얘가 생산자 입장이냐 소비자 입장이냐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양쪽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뭐죠? 그 통계적 이론. 이라는 것은 불량률이 얼마인 놈을 내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이냐를 아는 정확한 통계적인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규준형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해한다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속 생산량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아까 우리가 말씀한 입수할 때 검사를 하고 뭐죠? 출하할 때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생산 중간에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중간에 검사할 경우에는요. 로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쭉 물건이 들어오면서 내 물건을 쭉 검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공정 내에서 일부를 이렇게 찍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즉 뭐죠? 몇 타임에 이렇게 끊어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생산이 연결되게 되는데 그래서 공정 안에서 로트를 형성하지 않고 어떤 그 검사를 하는 방식을 연속 생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분류 방식은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만들어진 그 국제 기준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사실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다시 뭐 최근 들어서 막 읽어보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비준현 1회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 것이 KSQ0001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KS 샘플링 인스펙션의 기준이죠. 아까 규준형이었죠. 한 번만 하는 거였어요. 한 번만 하는 샘플링 검사를 Q001로 했고요. 여기에는 개수형과 계량형이 다 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축차형은 뭐라 그랬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다른 기준으로 만들었으니까 제가 분류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샘플링을 몇 번 하느냐도 또 이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뭐죠? 개수형 조정용 샘플링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정용이니까 여기 가운 두 번째 나왔던 그 소비자 입장에서 난이도를 바꾸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놈을 뭐에 쓴다? 내가 계량형만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설명을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축차 방법은 또 2859-5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두꺼워요. 예. 그 수식도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스킷 럼이라는 것은 롯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롯을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마치 뭐랑 같아요? 연속 생산량의 생산 방식에서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로트를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하는 거를 그 스킵 로트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건 연속력 샘플링 방식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단위고 이거는 뭐죠? 로트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용 방식이 있어. 아까 조정용 있죠. 개수형하고 계량을 또 분리시켜놨어요. 얘는 또 개수형과 계량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준 표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각각 만든다면 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선별형 샘플링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기준형, 조정형, 선별형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연속형이라는 것은 뭐죠? 스킵 로트나 연속형이라는 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뭐죠? 샘플링 인스펙션의 횟수, 일회용, 여러 번, 축차 이런 것들이 막 섞여 들어가서 이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섞여 들어가서 기준들이 막 혼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나중에 기준을 다시 보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개념, 즉 뭐죠? 검사 목적에 의한 분류와 뭐죠? 검사 횟수에 의한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나눠져 있고 그거를 조합한 상태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